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엔 바다 톡톡 도입 강연을 맡은 교사 황명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양 바이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양 바이오라는 말은 친숙하지 않죠. 바이오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해양 바이오는 해양 생물을 의미합니다. 해양 바이오를 해양 생물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다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지구상 동식물의 80%, 약 30만여 종이 살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70%는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지보다 아주 넓지요? 또한 해양 생물은 수심 5,000m 이하의 깊은 바닷속에서도 살아간다고 합니다. 바닷속 깊이 들어갈수록 물이 누르는 압력이 큽니다.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해양의 바닥을 만나게 되겠지요? 이를 해저라고 하는데 지하의 마그마로부터 가열된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해양 온천도 있습니다. 이렇게 압력과 온도가 높은 해양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는 해양 생물의 특징은 다양하겠지요? 우리는 해양 생물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 생명공학, 화장품, 제약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으니 우리가 바다로부터 얻은 자원은 무궁무진하답니다. 그렇다면 해양 생물 자원은 왜 중요할까요?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식량 자원, 기후, 변화, 환경 문제, 에너지 고갈, 건강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 생물 자원을 원료로 해양 바이오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답니다. 이번엔 해양 바이오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양 바이오 산업은 해양 생물 자원 탐사에 그치지 않고 해양 생물 자원의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해양 바이오 산업은 해양 바이오 식품 산업, 해양 바이오 화학 산업, 해양 바이오 에너지, 해양 바이오 의학 산업, 해양 바이오 연구 개발 서비스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번 강의에 해양 바이오 식품, 해양 바이오 화학 산업, 해양 바이오 의학 산업, 해양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 바이오 식품 산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전부터 해양 생물은 식량 자원으로 이용했습니다. 여러분은 바다에 사는 생선, 조개, 오징어, 미역 등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먹는 동물성 단백질의 약 16%는 해양 생물 자원이랍니다. 미역, 다시마, 우뭇가사리 등을 해조류라고 합니다. 해조류 중에서 갈색인 조류를 갈조류라고 하고요. 붉은색이면 홍조류라고 합니다. 우뭇가사리와 같은 홍조류에서 얻은 한천은 대단히 낮은 농도로도 실온에서 굳어집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 푸딩과 같은 식품을 만듭니다. 다시마, 미역 같은 갈조류는 물에 담가 두면 끈적끈적한 알긴산 물질이 나옵니다. 끈적끈적한 알긴산은 젤리, 아이스크림, 유제품 등의 점성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 첨가제로 이용됩니다. 점성도가 클수록 천천히 흘러내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해양 바이오 화학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조류로부터 화장품 원료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사로 인해 우리 몸에 중금속이 들어오게 됩니다. 미역과 다시마에 끈끈한 알긴산이 들어있다고 했죠? 알긴산이 항사로 인해 체내에 축적된 중금속을 흡착해서 이렇게 딱 붙어서 몸 밖으로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항사가 심한 봄철에 미역과 다시마를 많이 먹으면 몸에 좋겠죠? 중금속 흡착 기능을 가진 알긴산을 이용해 사람의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으로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국립수산과학원이 해조류로부터 추출한 알긴산을 이용하여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화장품을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음식물이 썩으면 불쾌한 냄새가 나죠. 하지만 썩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플라스틱 병이 썩는 데는 500년 이상이 걸립니다. 커다란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져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면서 바닷속과 해수면을 떠다니며 해양 동물이 먹게 되는 등 해양 환경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품 중에 종이컵을 생각해 볼까요? 일회용 컵이 썩는데도 20년 이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일회용 컵도 PE라고 해서 폴리에틸렌 코팅된 부분이 플라스틱이거든요. 최근 들어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해양 바이오 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 기업에서 해조류 기반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판 용기, 과일 포장재 스티로폼을 대신해 해조류를 이용해 생분해성 포장 용기를 만들어 쉽게 썩게 된다고 합니다.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에서 뽑아낸 성분인 펄프에 해조류 성분을 혼합했다고 합니다. 또한 종이컵에 키토산 코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키토산은 게 껍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종이컵의 경우 폴리에틸렌 코팅 대신에 키토산으로 코팅하면 잘 썩을 수 있는 종이컵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양 바이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양 바이오 의학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용 생체 소재를 알아보면 게 껍질 등에서 얻은 키토산을 가공해서 손상된 뼈 주위에 지지대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티타늄 등 금속에 키토산 등을 코팅한 소재는 강도가 높으면서 부식이나 염증 반응 우려가 없어 인공뼈 등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소재로 활용됩니다. 또한 키토산은 상처 회복을 촉진하는 성질이 있어서 화상 치료를 위한 인공 피부를 만드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파리 보이시죠? 해파리 정말 예쁘죠? 해파리에는 콜라겐 성분이 들어있대요. 해파리에서 콜라겐을 대량으로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면역 반응에 부작용이 없는 콜라겐을 최근 인공혈관이나 인공장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 정말 놀랍죠? 바닷가에 놀러 가보셨죠? 바닷가에서 딱개비나 홍합을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도 파도가 몰아쳐도 딱 붙어있는 홍합과 딱개비가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조사를 해보니 딱개비 홍합은 바위에 붙을 수 있는 접착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와 같이 짠 소금이 녹아있는 수중 환경에서 접착력이 있는 생접착제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연구를 통해 홍합에서 추출한 해양 접착 단백질을 이용해서 뼈를 붙이거나 상처 난 곳을 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무엇보다 생접착제는 인체에 해롭지 않으며 면역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1g을 얻기 위해 10,000개의 홍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내 포스텍 연구진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도입하여 천연 해양 단백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생접착제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홍합 접착 단백질을 의료용 접착제로 사용하면 봉합사로 꿰맨 것보다 흉터가 덜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몸 안에 장기를 봉합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체액이 흘러나오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즘 정말 덥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석유, 석탄 등을 태우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 이때 발생하는 기체 이름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로 인해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유독가스도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또 문제는 자연에 있는 석유와 석탄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지구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겠죠. 친환경적인 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구의 불이 밝혀지는 실험이었답니다. 영상을 보면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면 선풍기를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을 이용해서 분수의 물이 나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하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기체를 배출하지 않지만 태양광을 이용하여 자동차나 비행기의 운송수단의 원료로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이오매스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생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는 에너지로 사용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의 모든 생물 유기체를 말합니다. 바이오매스로부터 얻은 연료를 바이오 연료라고 합니다. 현재 바이오 연료 생산의 주요 원료는 옥수수, 사탕수수, 콩과 같은 육지 식물입니다. 옥수수, 감자, 사탕수수에는 포도당이라는 양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옥수수에서 포도당을 추출해 특정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면 발효를 거쳐 에탄올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 에탄올은 자동차를 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에탄올을 얻기 위해 옥수수, 감자 등을 재배할 넓은 면적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책은 당과 지방 함량이 풍부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강합성을 하는 미세조류가 바이오 연료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조류가 무엇이냐고요? 클로렐라 들어보았죠? 단세포 생물인데요. 클로렐라 같이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식물성 플라크톤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러분, 강합성 들어보셨나요? 식물이 강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드는 걸 말을 합니다. 해양 미세조류도 식물인데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물, 햇빛을 이용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미세조류는 강합성 결과 만들어진 포도당을 자신이 자라는 데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이나 녹말로 저장됩니다. 미세조류가 가진 지방을 짜내면 바이오 디젤의 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세조류는 체내의 지방을 30에서 40% 축적할 수 있습니다. 몇몇 종은 50% 이상을 지방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서식하는 미세조류 중에서 체내에 기름을 많이 가진 미세조류를 골라서 육상에서 배양합니다. 여러분,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분과 지방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홍조류인 우뭇가사리를 발효하여 바이오에탄올을 얻을 수 있고 지방 성분이 많은 미세조류를 이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해양의 미세조류, 즉 식물성 플라크톤에서 추출한 바이오디젤 혼합류 2.5%를 차량에 주입하여 서울과 부산 그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 주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해양에서 서식하는 미세조류를 대량 배양하고 이를 가공하여 바이오디젤을 대량 생산하여 자동차 연료로 상용화할 날이 멀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해양바이오 식품산업, 해양바이오화학 산업, 해양바이오의학 산업, 해양바이오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이걸 한번 알아보면서 정말 해양바이오의 무한한 잠재력에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기후위기 비상시대 정말 심각하죠? 해양바이오에 관심을 가지면 그곳에 답이 있답니다. 우리가 당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